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규입니다.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주요 수석들을 대폭 교체한 대통령실의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용산 2기 참모진의 면면과 특징, 향후 역할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닉슨부터 바이든까지 미국 외교의 막전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별세했습니다. 우리와의 뿌리 깊은 70년 인연도 되짚어 보겠습니다. 에버랜드의 귀염둥이 판다 푸바오가 쌍둥이 동생을 봤습니다. 그 출산 장면이 미국 타임즈가 뽑은 2023년의 100대 사진에 선정됐는데요. 판다 외교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마지막 날 오후에 직접 발표한 인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장관급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현행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을 임명합니다. 정무수석은 한호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임명합니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은 황상무 전 KBS 기자입니다. 홍보수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도운 현 홍보수석실 대변인입니다. 네, 이후로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자, 핵심이요. 정책실장이 신설이 됐고 수석 5명이 전원 교체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장실이 신설이 됐고 5수석 체제가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가장 두 가지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정책실장실이 신설이 됐다는 것은 비서실장실, 국가안보실 이 체제에서 이제 3실 체제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거고요. 네. 통상적으로 MB 정권 때도 2실 체제에서 집권 2년 차에 3실 체제로 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관섭 정책실장 이 그 첫 번째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 메시지 인사의 메시지 그 자체가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 의지가 여기에 녹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그다음 경제수석으로 박준섭 경제수석이 내정이 됐는데 이 정통 관료입니다. 네. 재정과 예산 문제 전문가인데 거시경제 쪽에 상당히 박식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부분이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과 합을 이루어서 경제 물가라든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총괄 지휘하고 집권 2기차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적인 정책의 성과를 나타내야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 인사적 메시지로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3실 5수석 체제로 이 완전히 면모를 일신을 했는데요. 이관섭 신임 대통령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0대 국정과제 추진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또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책 조정과 조율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흔히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국민들한테 이제 펼칠 때는 용어로 소프트 랜딩이다, 하드 랜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도상 한계가 있어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스미는 정책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헌법상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5년 단임제에 있기 때문에 5년 내도록 정책을 입안해서 만들어 가기에는 그러니까 이해적 관계를 좀 무마시키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하드 랜딩, 갑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한데 이 부분을 좀 한계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것을 조율하고 정밀하게 조절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실장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생을 챙기겠다, 또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개편이라든가 의사 정원 확대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집단들끼리.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정책을 내놓게 되면은 상당히 사회적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내놓기 전에 네. 각 부처 간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정책실장실이 신설이 됐고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축구에도 나오는 빌드업이 예. 정책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번 인사의 실질적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떠나야 하는 기존 참모들의 공백을 채우는 것인데요. 특히 김은혜, 강승규 수석의 교체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이미 뭐 예정이 좀 됐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그렇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그렇고. 그런데 예정보다 이제 시기가 조금 빨라졌어요. 또 당초 언론에서 좀 예상하기에는 5수석 전면 교체가 아니라 일부 수석만 교체되고 그 일부 수석이라는 것이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수석에 한정돼서 이제 개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예상보다 생각폭이 많이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총선에 출마하는 수석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도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른바 용산 2기로 불리는 새 참모진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김 교수께서 좀 의견을 주신다면요. 예, 제가 뭐 이쪽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 되면 벌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제 3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기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그 참모진들이 개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도 3년 차를 시작을 하기 전에 개편을 해서 좀 이제 정책 120대 과제 정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추진의 탄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그것이 네.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민심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정책 수석실도 만들었고 또 면모도 일신했습니다.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 지적을 하면서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코네티컷에 있는 자택에서 100년, 그야말로 격동의 한 세기를 살고 떠났습니다. 독일계 유태인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자수성가를 했고 미국의 현대사를 그야말로 쥐락펴락했다. 그런 풍운하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외교적 풍운하로 봐야 되겠죠. 한 세기를 살다 갔습니다. 결국 뭐 대탕트 시대를 열은 사람, 그리고 1973년대 파리 협정을 통해서 베트남전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사람, 핑퐁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유명해진 그런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유대계입니다. 아버지는 선생님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뭐 부유한 집안의 출신인데. 본래는 뭐 네. 회계사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네, 회계사도 하고 싶고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만 100살을 네. 넘겼어요. 네, 100살을 살았으니까 정말 한 세대를 한 세기를 풍미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계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938년도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게시타포를 색출하는 작업을 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었죠. 그랬다죠? 네,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빛을 보기 시작했고 하버드대 출신인데요. 지금도 하버드대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키신저 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그래요. 키신저 룰. 예, 키신저 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버드대에서 졸업 논문을 썼는데 380쪽에 달하는 방대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책이죠, 거의. 네, 거의 책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앞으로 졸업 논문은 100쪽 이외로 써라 해서 이내로 써라 해서 키신저 룰이 네. 이제 발표되게 돼 있고 무엇보다 더 괄목한 것은 실질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탕트를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대탕트라는 말이 발생이 됐었는데 긴장 완화, 평화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서독과 일본이 급부상하게 되고 중국과 소련이 군사적 대립 관계가 시행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힘의 균형의 논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의 논리로 미국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미국의 실익적 가치를 이제 기대한다. 이런 외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키신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키신저 전 장관은 닉슨 정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중국으로 날아가 마오쩌둥을 직접 만났습니다. 앞서는 주울레와도 또 만났었죠. 그때 나온 유명한 말, 처칠이 만든 철의 장막과 대비되는
주계 장막을 열어젖혔고 미중 대탕트 화해 시대를 연 핑퐁 외교의 주역입니다. 30여 년 전에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도 이 탐 행크스가 탁구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핑퐁 외교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 춘추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뭐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바로 냉전으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 구소련이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국 국가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끊임없이 이제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뭐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네. 그 현실주의 학파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현실주의 학파인데 이 현실주의 학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력 균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익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69년도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조금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중국을 좀 끌어당길 건가 이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예. 그런데 이 구상이 아주 엉뚱한 데서 벌어져요. 네. 그게 바로 1971년도 4월 달에 일본에서 테이블 테니스, 그러니까 탁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선수가 차를 놓쳤어요. 차를 놓쳤는데 중국 선수가 자기 버스에 와서 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대서특필이 됐어요. 네.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 네네. 사이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야, 그 팀을 한번 초청을 해봐라. 탁구팀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탁구팀이 초청이 돼서 중국에서 시합을 하게 돼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해 7월 달에 이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방문을 했다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가지고 전세기를 타고 바로 중국으로 가서 주얼레를 만나게 되거든요. 저우엔라이를 만나죠. 그렇죠. 저우엔라이를 만나죠. 그리고 1972년도에 역사적으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마오쩌둥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쭉 연결이 돼서 1979년도에 수교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출발은 어디였느냐? 아주 미세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버스에서의 조우. 예, 네. 버스에서의 조우. 그러니까 나비의 그런 효과. 나비의 효과가 여기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정식으로 테이블 테니스라고 하는데 네. 탁구 치는 소리가 핑퐁 한다 그래서 네. 그 핑퐁 외교란 말이 그야말로 그때부터 유행을 했다. 네,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셨습니다. 아니 핑퐁 재밌잖아요. 탐 행크스가 그때 굉장히 탁구를 잘 치는 장면이 나와서 영화로도 유명해진 장면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닉슨 전 대통령의 오른팔 측근이었던 키신저가 닉슨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도청 의혹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은폐에는 협조할 수 없다. 그런 조언을 해서 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닉슨 대통령의 완전한 오른팔이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갔고 닉슨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이 됐으니까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고 또 그 당시에 키신저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이 했는 일들이 외교사에 굉장히 크게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세계사에 중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발휘했었죠.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를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각별했다 봅니다.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은 뭐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1972년에서 74년도까지 희대의 정치 스캔들로 이야기가 되겠죠. 당시에 이제 재선을 노리던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을 워터게이트 호텔에 네, 그렇죠. 호텔이죠. 거기에 이제 도청을 설치하려다가 이렇게 발각이 됐고 이것이 스캔들로 비화되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뭐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더욱더 좀 심각하게 빠지게 되는 그리고 그런 녹음 계기가 테이프 됐었죠. 없애라고 지시했고요. 그래서 1974년도 8월 달에 퇴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전날에 이제 딸과 사위하고 이제 밥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딸과 사위와 밥을 먹으면서 퇴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굳혔는데 뭐 일설에 의하면 여기서 키신저 국무장관이 여기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역사적 사실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닉슨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옆에 있는 키신저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키신저에 대한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닉슨이 키신저에게 의지하면서 조언하다가 정말 그 괴로움을 토로한 영화 닉슨에서 그렇죠. 그도 소개가 됐던 내용이죠. 자, 99살을
한자로 백수라고 합니다. 일백백자에서 하나를 뺐다고 해서 흰 백자로 쓰는 백수인데 젊은 시절 마오쩌둥을 만났던 키신저는 이 백수의 중국을 다시 찾아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의 모습 또 시 주석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It started a process which has lasted and grown, and it's culminating still through 8 American presidents and 4 generations of Chinese leaders. 当时是中美关系的一个转折点。中国人呢，不忘老朋友。 네, 이게 이제 2012년에 40주년 방중 기념식이었으니까 시점은 11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그야말로 신중국의 아버지들과 막역하게 만났던 키신저의 별세 소식에 중국 언론들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는 미중 관계 정상화 과정을 시작하는데 역사적 공헌을 했다. 신화통신의 보도입니다. 신경 보도는 키신저 박사는 중국 인민의 라오펑유, 이게 노붕유라고 해서요. 오래된 친구란 뜻의 중국말입니다. 안녕 라오펑유 키신저요. 중국 중앙 CCTV의 보도입니다. 이 라오펑유란 말은 중국인들이 정말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뭐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은 이제 이 키신저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키신저가 그렇게 미중 간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국을 방문을 해서 만 100살이 되는 올해 7월 달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회담도 했잖아요. 그게 100번째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100번 넘게 중국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이 중국에서 키신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친중국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국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양국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칠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관점이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중국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이 키신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라이펑유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 때 모습을 보면 40주년 때 모습은 시진핑도 참 젊었다. 11년 전의 모습이고 아까 보신 모습이 이제 작년에 99세 때 또 만난 모습.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요. 그림 찾기도 힘듭니다. 키신저의 방중은. 자, 키신저 전 국무장관. 키신저 박사로 많이 불립니다.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일 아침 조전까지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자, 윤 대통령이 키신저 박사를 작년 9월에 만났었습니다. 미 외교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전략가이자 국제 정치학자로서 평생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다. 작년 9월 면담 때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지지했고 국제 문제에 대한 통찰을 조언해준 기억이 있다. 소중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는 9월에 만났는데 뭐 그 사이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배설을 했다 해서 참 많이 놀랐는데요. 실질적으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한국과의 인연은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1950년대 6.25 전쟁 발발 시에 키신저 국무장관이 하버드 대학원에 재직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을 찾아가지고 미국의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소련과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처해야 된다. 소련에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보고서가 지금까지도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인연이 있고 또 뭐 알려졌다시피 1973년도에 김대중 납치 사건 여기서 마크 역할을 했고 또 많이 알려졌고 네. 박정희 대통령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문제라든가 대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 바 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방금 보도가 된 바로 그 자막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입니다. 중국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저서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함께 나가야 될 공진관계를 맺어야 된다.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 힘의 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을 고리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의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외교관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그 내밀한 얘기는 뭐 어떤 얘기가 주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대해서 힘의 동맹, 그 힘의 균형 네.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하지 한 부분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키신저 전 장관과 우리나라와 인연 계속 좀 짚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마쿠에서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이 바로 이 키신저 박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에 키신저 박사를 서울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이때는 1998년 9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대통령 재직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때 정말 아찔했던 순간에 미국 조야를 움직여서 김대중 대통령을 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키신저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키신저 박사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구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요. 키신저 장관이 한미 관계를 강력히 지지해왔고 1975년에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하기도 해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저 당시에는 키신저 박사가 이야기한 그리고 도입한 대탕트를 확대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 전략적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힘의 균형을 통한 대탕트를 이야기할 때 중국, 소련, 베트남 이런 공산국가들 접촉하면서 대탕트를 확산시켜 왔었거든요. 여기다 마지막 방점으로 한반도에 이 대탕트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결국 유엔에 대한 교차 가입을 통해서 이게 동시 가입이라는 것이죠. 그 가입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대탕트를 수립해 나가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나갔다는 그런 어떤 키신저 박사의 외교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던 그런 어떤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키신저 전 장관은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한 뒤에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수행장관으로서 같이 왔었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도 만났던 인물인데요. 당시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주최로 중앙청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찬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두 분 대통령이 입장하자 871명의 초청 인사들이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은 그 내양과 함께 나란히 서서 초청된 국내외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아시아 평화 유지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두 나라의 변함없는 우위를 위해 건배하자고 제의해 모두들 건배했습니다. 네. 그때는 영예라고 불렸습니다. 박근혜 양이라는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49년 전 뉴스인데 정말 우리 한국 현대사에 키신저 많이 등장하죠. 자, 이에 앞서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키신저 씨가 1973년에 중국 방문, 그 극비 방문 직후에 우리나라를 찾았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중요한 대북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평양까지가 아니라 원산까지만 반격을 하라. 왜 그런 얘기했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중요하고요. 한반도 정세가 이제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1969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괌 닥터린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라.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베트남으로부터 손을 떼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한미군이 그때 감축을 했어요. 7사단이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트남전은 계속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4차 중동전까지 터졌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주한미군도 필요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일에 한국에서 밀리게 되면 한반도가 적화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를 하고, 만일에 반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원산까지, 그러니까 평양 밑에서부터 원산까지 정도는 뭐 반격을 해도 될 텐데 평양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거 말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우리 한국에 대한 키신저의 좋은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공화당 소속이니까 여기 키신저 박사도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언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균형된 시각으로 키신저 박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키신저는 말씀하신 대로 명함, 또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논쟁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대편, 미국의 적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잔혹한 승부사라는 면도 있죠. 그 유명한 말, 영원한 동지,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국익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키신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키신저는 현실주의의 그 어떤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핵심이 바로 세력 균형인가 동시에 이제 국가 이익이거든요. 국가 이익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미국의 편에 드는 국가는 그들이 독재든 아니든 무조건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키신저가 굉장히 존경받기도 하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받는 그 네. 이유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든지 가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전파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의 국익만 이렇게 손상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독재 국가든 아니든 다 지원해주고 오히려 쿠데타까지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키신저에 대한 비판은 이런 부분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런 격동의 풍원화가 10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사진이 미국 타임즈가 뽑은 올해의 100대 사진에 올랐습니다. 판다 외교가 얼어붙은 미중 관계 해빙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루이바오고요. 왼쪽에 친구가 후이바오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양진민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참 귀엽죠. 태어난 지 약 5개월이 지났는데요. 쌍둥이 판다의 탄생 순간이 미국 타임이 뽑은 올해 100대 사진에 올랐어요. 국내 사진 중에 아주 유일한 그런 영상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귀여운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쌍둥이 판다의 어미인 아이바오가 이렇게 쌍둥이 판다를 출산한 직후에 바로 이렇게, 저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혀를 핥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사진인데요. 사실 판다가 태어날 때는 저렇게 굉장히 작고 또 이렇게 털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 어미의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미가 따뜻하게 새끼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타임즈의 100대 사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타임이 뽑는 100대 사진은 아무 사진이나 뭐 100장이니까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말 그 가려 뽑은 사진들인데 선정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사진들 중에서는 저게 이제 유일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제 저것이 이제 뽑힌 이유는 좀 전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바오의 그 모성애 네.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라든지 또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이라든지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대 사진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이 사진은 세계 주요 외신에도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생명의 신비감으로 희망과 감동을 전달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설명이 잇따랐습니다. 자, 쌍둥이 판다 이전에는 푸바오가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 푸바오의 탄생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돼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죠? 맞습니다. 이 푸바오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돼서 방영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요. 판다의 수호자, 푸바오 탄생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고요. 말 그대로 푸바오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게 임신이 돼서 탄생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와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푸바오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과정부터 해서 이 과정에는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 사육사 두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뭐 푸바오 할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네. 사육사가 있잖아요. 이 사육사도 등장을 해서 어떻게 정말 옆에서 진통을 같이 겪고 또 이렇게 출산을 하는지 그 과정도 담기게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출산할 때 중국에서 인력이 파견되기도 하는데 코로나라 좀 그게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까지 잘 묻어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에버랜드에 이 귀염둥이 판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버랜드도 푸바오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100일간의 기록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이리저리 몸부림을 쳐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고통. 그렇게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너무도 작고 귀한 선물. 모든 것이 처음인 아기 판다에겐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는데요. 그 낯설고도 달콤한 100일간의 기록. 설레임 가득한 판다 모녀의 처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한 지상파 TV는요. 푸바오와 사육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정규 프로그램까지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뭐 4%도 넘고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미공개 영상을 따로 모아서 또 방영을 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이 제목이요. 푸바오와 할부지라는 이제 제목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내용은 사실 이제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판다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늘 지켜보고 또 직접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이 사육사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키우면서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판다 영상도 함께 틀어주면서 많은 이제 팬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처음에 이제 푸바오 엄마와 아빠가 한국에 온 과정부터 푸바오가 탄생하는 그 탄생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학생들부터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들 모두 다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판다 한 마리 기르는 비용이 1년에 15억 원이나 든다.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실제로 어느 정도 드나요? 우리나라에 그 판다가 모두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5마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5마리? 이제 아이바오 부부가 있겠죠. 그 두 마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푸바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7일 날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총 5마리가 있는 셈이죠. 동생 둘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보호 기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 보호 기금을 중국에다 내야 되는데 그게 한 쌍당 1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3억 정도 되겠죠. 13억 한 5천, 6천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태어난 푸바오 있잖아요. 푸바한테는 50만 불을 이제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태어난 데는 다시 30만 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대충 한 180만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180만 불이면은 뭐 한 3, 4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부가 먹어야 될 그 대나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푸바오가 먹어야 될 거. 그럼 이제 뭐 새끼인 루이바오하고 후이바오는 뭐 이제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게 네네. 아니니까 그 돈이 한 2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에버랜드에서 1년에 적어도 이제 요게만 사용되는 돈이 25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아.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호기금 말씀하셨는데 1년에 네. 10억 원 내면 이거 너무 비싸다.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푸바오 가족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기르고 관람하고 해서 또 뭐 상품을 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상 돈 내는 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니긴 합니다. 한데 이게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익이 더 많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푸바오를 그 판다를 우리가 계속 여기에 이제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판다를 보기 위해서 좀 전에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인터넷으로 예약해도 힘들고 네. 줄 서기도 힘들고 네. 가서 구경하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기 에버랜드 방문하는 숫자가 한 5천 명, 6천 명이면 이거 판다를 보기 위해서 이 2배 정도의 숫자가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로 통해서 이제 수입이 이제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이 판다에 대한 어떤 굿즈라든지 이모티콘 것들도 굉장히 지금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푸바오 책도 이제 서점에서 나와서 이것이 베스트셀러로 나오니까 그런 거 봤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지금 뭐 몇 배 이제 그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것만은 아니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효과가 2,70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네. 하니까 그런 경제 효과 말고도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이라든지 어린이들한테 주는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돈으로 추산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바오를 보려고 오는 관람객 무려 평균 7, 8천 명이 된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뭐 판다 관광객만 10,000명이 넘는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최근 또 문을 연 푸바오 팝업 스토어 여기서는 굿즈가 10,000개 가량 팔린다는데 이거 큰 돈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팝업 스토어가요, 에버랜드가 아니고 여의도의 한 백화점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거를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방문자를 너무 이제 몰릴 걸 대비해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방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13일간 한 10억 원가량을 판매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요. 굿즈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귀여운 키링부터 해서
하고요. 아니면 패션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귀여운 팬다가 들어간 어떠한 뭐 의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모든 상품이 거의 다 이제 완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뭔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철원 사육사와 송영관 사육사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이렇게 판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또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또 몰려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푸바오 사육사들의 토크 콘서트에도 사람들이 몰린다니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판다, 중국에서는 한자로 대웅묘, 곰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다. 그래서 대웅묘라고 합니다. 이 판다는 임대 형식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닙니다.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기본이 15년, 길게는 25년 뒤에는 중국에 반환을 해야 하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판다의 수명이 한 25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해줄 때는 15년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만일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10년을 더 연장하니까 25년이 되면 결국은 판다를 임대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5마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1세대에 해당이 되는 게 아이바오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바오 부부가 우리 한국에 온 지 7년 됐어요. 네. 그러면 8년 정도 있으면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해야죠.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저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은 3, 4년 후에 다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5마리가 한국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푸바오만 돌아가야 되는 건지 네. 그렇지 않으면 쌍둥이가 돌아가야 되는 건지 가족 생리별인가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중국과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5년 사니까 이 연장만 되면 그 나라에서 일생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판다가 이게 정치적인 또 동물이에요.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얼어붙으면 사실 그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경우에 15마리의 판다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4마리만 남았다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미국에도 판다를 이렇게 임대합니다. 일명 판다 외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1972년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판다를 보냈고요. 그러면서 판다 외교가 시작이 됐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한때 15마리까지 이렇게 미국에 머무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이제 그 계약 만료 시기가 되면 이걸 연장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겁니다. 네. 최근에는요.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이 판다가 있었는데 3마리가 있었거든요. 3마리 모두 다 돌려보냈다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사실 동물원을 많이 찾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그러면 15마리였는데 다 이제 반환이 되고요. 조지아 동물원에 이 판다 4마리가 남아있다라고 하고요. 그럼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 이 4마리마저도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미국 사람들은 한 마리도 이제 판다를 못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판다 보러 이제 한국 오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도 가능한데 자, 일본, 영국 등에서도 임대 계약 연장 없이 이 판다들이 중국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판다가 외교의 수단 또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평가까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보복의 차원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의 차원에는 그 임대한 국가에서 사정이 있습니다. 그 네. 사정에 의해서 이제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4마리 반환을 2월 달에 했고요. 영국도 12월 달에 2마리 반환을 하고 호주도 내년에 2마리 반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영국 스스로가 반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판다를 키우는데 작년 한 해 동안 32억 정도 적자를 봤대요. 아, 돈 문제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반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반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이게 판다가 판다 외교로서의 보복 외교적 뭐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관광객이 또는 안 와가지고 그래서 영업 적자 문제가 있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판다는 사천성, 쓰촨성에만 살고 대나무만 먹는 아주 희귀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이 6년 만에 다시 열렸고 그래서 미중 판다 외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면 또 판다들이 또 세계 각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참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외교 관계에 많은 이제 영향을 사실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이제 의제들이 나왔는데 이런 판다 외교 관련된 이야기는 딱히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에서 있던 판다 3마리가 이제 계약 만료로 미국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많은 미국인들이 아쉬워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판다는 우리의 우정의 메신저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양국의 우호적인 감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좀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예측을 해보면 다시 이제 시 주석이 판다 외교의 재개 가능성을 조금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일본에서는 공명당, 야당이죠, 대표가 시 주석에게 판다 대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직접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일본에서는 대진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센다이도 그 지역이거든요. 그 센다이 동물원으로 판다가 가면 일중 관계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3일이죠. 11월 23일 공명당 대표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차이치 상무위원하고 같이 회담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뭐 서열 5위고 네. 또 시진핑 주석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잘 통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일본 대지진이 난 곳에 이 판다를 보내주면 일본인들한테 또 그 주민들한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느냐. 그걸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일본과 중국 사이에 판다 외교가 전개가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귀여운 판다가 이렇게 정치와 외교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동물 사랑은 동물 사랑으로 그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